네, 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철강업종, 더불어서 항공업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볼 텐데요. 중국의 움직임도 넌지시 좀 짚어드렸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아이디어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철강운송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대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호재로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주식이 또 이익에 대한 기대, 이익을 보면서 간다고 보면 작년에 뭐 대부분의 코스피, 코스닥의 기업들이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이익이 워낙 좋았잖아요. 철강주도 그에 못지않게 역대급 실적을 보였는데 그 배경과 그렇다면 올해도 호실적이 이어질지 요거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해 철강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한 호황이었는데요. 뭐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일단은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중국의 어떤 철강 수요가 이제 호조를 보였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뭐 과도한 유동성하고 이제 어우러져서 원재료의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네. 철강석 가격이 사실 뭐 200불을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했던 그런 시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중국이 탄소 중립 때문에 이 생산을 좀 억제하겠다라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호재가 많았던 그런 해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요. 네. 일단은 여전히 인플레 압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동성은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고 상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좀 탄력적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중국의 수요 모멘텀이 예. 상반기에 좋다가 하반기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차를 두고서는 다시 철강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 랠리가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 모멘텀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중국이 수요가 생기면 왜 우리나라 철강이 올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철강이 워낙 많고.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철강제 가격까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전 WS 리프레시에서 왜 중국의 수요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철강주가 좋은지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철강을 볼 때 중국을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또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철강주의 어떤 실적은 철저히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예, 철강 가격이 올라야지 그렇죠.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철강 가격을 누가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중국의 어떤 초과 공급 부분이 사실은 글로벌 철강 가격을 좀 좌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는 역내로 흘러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는 중국의 내수 수요가 굉장히 좋아서 그 물량들이 밖으로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이제 그런 패턴이죠. 특히나 이제는 중국이 글로벌 조강 생산량의 철강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가 좋으면은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증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인 철광석이나 석탄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스트 푸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예, 원재료 가격 강세에 의한 철강 가격 상승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원재료 제조 원가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국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소재와 관련된 수요는 사실 중국이 거의 반이라고 봐도 되니까 맞습니다. 반 이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얘기해 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과거에 철강주들이 움직였었던 게 아까 중국의 수요라든지 가격의 어떤 결정권이 결국 중국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중국발 모멘텀 아니면 중국의 이를테면 정책이 나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 최근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국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어떤 긴축이라든지 인플레가 여전히 유지는 되지만 긴축이 너무 가파르게 시행이 되다 보면 인플레가 또 어느 순간은 또 확 부러질 수가 있다라는 네.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철강주가 뭐 실적도 좋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금리 상승이나
너무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또 역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네. 상황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경기 방어를 하겠다고 돈을 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철강 수요나 가격에 영향을 조금 더 이제는 크게 미치는 것은 중국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지금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 변화에 힘입어서 철강 가격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하반기에도 과연 중국이 끝까지 이렇게 미국과 디커플링된 그런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느냐.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변수가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뭐 중국이 끝까지 이제는 뭐 별도로 움직인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자금 유출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끝까지 그렇게 디커플링 되기는 쉽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조금 편안한 시황 전망이 가능한데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제는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일반적인 시황과 달리 이제 규제 이슈도 좀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또 철강 관세 철폐하는데 한국을 좀 뺐던 영향이 있으니까 이건 또 우리나라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2018년, 19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무역이라든지 무역과 관련된 규제에 사실 워낙 변동성을 많이 보인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미국의 액션에 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철강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오해를 하시는데 네. 저희한테 저희만 빼놓고 그러니까. EU와 뭐 일본하고 네. 뭔가 이제 베네핏을 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2018년도에 이제 무역확장법 2, 3위조가 도입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관세를 맞진 않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쿼터,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물량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제 규제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 국가인 EU나 일본에서 관세가 조금 내려오는 물량들이 생긴다라고 해도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미국이 이렇게 일부 물량들을 이제 풀어주는 이유가 미국의 철강 가격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뭐 일본에서든 EU에서든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미국의 내수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수출에 있어서 좀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단면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미 관세를 소위 말해서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최근에 나온 액션들은 다른 나라들의 관세까지 철폐하면서 미국 내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액션이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한 3개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철강은 중국의 정책과 중국의 수요가 중요하다. 네, 예, 그 가격 부분이 결정력이 그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액션을 보자. 때마침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전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강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 중국을 좀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좀 중국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중국의 변수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맡고 계신 것 중에 항공주도 있는데 항공주가 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꼭 빼먹지 않는 업종이긴 한데 그만큼 또 최근에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는 기대는 너무 빨리 왔고 리오프닝이 시작된다 하면은 오히려 막 실망 매물 나오고 이런 업종이거든요.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워낙 가팔라지다 보니까 역으로 위드 코로나 내지는 조금 감내하면서 리오프닝을 하자라는 시각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지 않습니까? 항공주가 지금 이런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인 건 맞죠. 그렇죠. 물론 이제 대한항공처럼 지금도 이제 화물 때문에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더 나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여객 수요가 돌아오는 그대로 이익 개선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늠이 필요하고 또 이제 시점도 이제 중요하죠. 예.
중요한 거는 시점을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맞추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는 각국이 정말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 어떤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시대를 좀 준비를 하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내에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좋아지는 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사들 실적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로드 팩터라고 하는 탑승률, 네. 그리고 운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탑승률을 사실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팬데믹 이전 레벨이 뭐 80%, 90% 이렇게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올 텐데 다만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운임이거든요. 앞서 해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해운 업종이 사실은 공급이 타이트할 때 얼마나 운임이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지난해 보여줬습니다. 사실 올해는 해운 쪽은 공급이 조금 더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회복되는 속도보다는 수요가 돌아오는 속도가 오히려 빠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은 운임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떤 추정치에는 뭐 당장 올해 2022년도는 아니지만 2022년 말부터는 이제는 팬데믹 이전 레벨보다도 운임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운임이 높아지면서 한마디로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노선도 많이 조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워낙 LCG도 많았고 항공사들끼리 겹치는 노선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자연스레 좀 약간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 상태 아닌가요? 구조조정이 사실은 시장이 기대하셨던 것만큼 가파르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살기 위해서 비행기 대수를 좀 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이전보다는 한 10% 정도 비행기 운영 대수가 지금 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수요 회복이 빠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공급도 당연히 언젠가는 회복을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는 좀 탄력적인 어떤 그런 수급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CC,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가 항공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그 타격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통제도 하고 최근에는 보니까 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또 장거리 노선을 대비하기도 하고 제주항공도 뭐 화물 전용기 도입인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LCC들의 움직임이 바로는 아니지만 주가에 어쩌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보는 게 이게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좀 다 목에 찼다라고 해야 되나? 좀 싸지 않은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니까 뭔가 이익이나 피가 조금만 올라가도 마진이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싼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지금 그러면 항공주를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접근하게 해야 될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과연 어느 이익 기준의 밸류에이션이냐 또는 어느 시점에서의 북 대비한 밸류에이션이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익을 전혀 못 내고 북도 뭐 지금 자본 잠식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이제 북 기준의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만큼 어느 수준만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이익의 기준에서 사실 PER이나 PBR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과거에 어떤 이제는 좋았던 흐름,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연간 1,000억 정도 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시절만큼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업사이드는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북이라든지 벌어들이지 못하고 이익에 대비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해서 그게 비싼 건 아니다. 그쵸. 당연히 오히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순전히 지금의 어떤 컨디션보다는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수를 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철강과 운송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